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요 자 고등학교 첫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오리엔테이션 때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 뭐 갖고 하는 거지? 이거 교재는 뭐지?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리엔테이션 가서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지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보면서 중등 개념들을 정리하는 강의인 건 거예요. 그때 이번 시간부터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2024학년도 시험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총 4시간에 걸쳐서 한다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풀이할 거고요. 물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시험지 아직 다운받지 못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먼저 5번까지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인쇄할 수 없는데요. 프린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화면 띄워드릴게요.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 잠깐 정지하고 먼저 저게 어떻게 푸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낌 왔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요? 해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요. 선생님이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친구들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때요 바로 풀지 않아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중등 개념이 들어있는지 체크하고 다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푼다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자, 1번 볼게요. 그림은 프라이팬을 가열하여 달걀 요리를 하면서 세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많지 않겠지만 시험지에는 이렇게 세 학생이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요. 프라이팬 가열해서 달걀 요리할 때 관련된 이야기로 A가 B열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B가 열의 이동에 대한 얘기하고요. C가요. 전도라는 이야기도 하네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열부터 시작해서 열의 이동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얘기들 공부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키워드 열의 이동 그리고 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공부했었냐면요.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일단 열이 뭘까? 열이라는 것은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것을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등 과정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중등 과정에 대한 개념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중등에 대한 용어적인 것들이 잘 잡혀 있으면 고등 과학들을 접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용어적인 것들 잘 보세요. 자,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뭐래요? 에너지래요. 그때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동하는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열의 이동 방향 이렇게 쓸까? 열의 이동 방향은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이 방향성이 거슬러지진 않는다고요. 됐죠? 그때 과학에서 말하는 온도에 대한 개념을 잠깐 생각을 좀 해볼까? 자,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온도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 정도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입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온도로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자, 온도가 높다라는 말은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온도 낮은 것보다 입자 운동이 둔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열이라는 것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쪽에서 입자 운동이 둔한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에서 둔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이 되는 거죠. 열. 괜찮지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열이 이동을 할 때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 있죠.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3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어떤 거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전도부터 시작해서 대류까지 초등학교 때 공부했을 거고요. 그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복사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죠. 전도, 대류, 복사 모두 다 열이 이동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열이 이웃한 입자에게 운동하는 형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입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입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됐죠?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디를 가열했냐면요. 이쪽을 가열했어요. 가열. 됐죠? 가열하면 얘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활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이면 활발해져요. 야 움직여요. 그럼 이 활발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샥 움직이면 너도 움직여. 알았어. 야 너도 알았어. 쫙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웃한 입자에게 그 움직임이 전달되는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비교적 가까이 있어야지 너도 움직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주로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왜? 고체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느낌 왔어요? 다음 대류 가보도록 하죠. 대류라는 것은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자예요. 열을 탁 잡고 가자! 탁탁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주는 건 거죠. 따라서 공간 전체의 온도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 나올 거라고요. 에어컨을 틀었더니 방 전체가 시원해졌다. 난로를 틀었더니 방 전체가 따뜻해졌다. 공간 전체의 온도가 바뀌는 이유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럼 입자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거나 비교적 활발하기는 해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액체나 기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주로 대류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고체, 액체, 기체 얘기했을 때 전도하고 대류는 공통적으로 입자라는 단어가 보이죠. 근데 복사는 그렇지 않아요. 복사는 입자라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열 직접 갈 거야. 입자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입자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가마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바로 복사이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왜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우주예요. 햇님이 있어요. 우주 공간은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 상태라고 보셔도 된다고요. 그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와요. 입자가 없는데 어떻게 오지? 어떻게 오긴 입자의 도움 없는 복사 형태로 오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더라. 여기까지 정리할 겁니다. 열이 뭔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도 얘기했어요.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 더불어서 입자 운동과 온도와의 관계 얘기했고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다시 볼게요.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직 안 풀었으면 잠깐 정지하고 얼른 풀어보세요. 했어요? 가자. 자, 그림은 프라이팬을 가열해서 달걀 요리를 하면서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자, 프라이팬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다 계란 이렇게 올려놨어요. 밑에 지글지글 불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촉되어 있잖아요. 접촉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가열하게 되면 이 프라이팬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요. 뜨거워질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위에 누구 있어요? 맛 좋은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있어요. 그럼 접촉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입자 운동이 여기로 전달이 되어서 얘가 익을 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건 거예요. 자,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커서 빨리 뜨거워져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비열을 정리를 안 했네. 자, 비열 정리 여기다 해볼게요. 자, 비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건 거예요. 비열이라는 것은 열량은 열량이야.
열량은 열량인데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을 1kg을 준비해봐. 그리고 1도 바꿀 거야. 그때 1kg을 1도 변화시키는데 얼만큼의 열량이 필요해? 이게 바로 비열이에요. 다시 한번 비열이라는 것은 열량이에요. 얼만큼의 열이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값인 거라고요. 열량이라는 건 열이 얼마나 이동했는지에 대한 값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지금 얘 1도 올릴 거야. 근데 필요한 열량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정해요. 다 1kg씩 준비해봐요. 그리고 1도 올려요. 자, 너 얼만큼 열량 필요했어요? 너 얼만큼 비교해요. 그게 바로 비열이에요.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열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웬만큼 열을 가하면 온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1도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한 게 비열이 큰 건 거예요. 따라서 비열이 크면 열을 조금만 가하면 온도가 안 바뀐다는 뜻인 건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가 프라이팬은요, 내가 금방 달걀이 익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열하면 빡 뜨거워져서 달걀 팍 익었으면 좋겠다고요. 한참 가열해야지 그제서 달걀이 익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라이팬 바닥은 빨리 뜨거워져야 돼. 빨리 뜨거워져라. 그 말은 같은 말, 온도가 쉽게 변해라. 그 말은 뭐예요? 열을 조금만 가해도 팍팍 온도 바뀌어라. 열량이 작아라. 즉 뭐예요? 비열이 작아라 라는 거죠. 그냥 열량 안 돼요. 1kg씩 놓고 똑같이 온도 바뀔 때 열량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생각하면 프라이팬 바닥은 비열이 어때야 돼요? 작아야지 빨리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비열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과학의 용어로만 기억을 하려고 하면 잘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니까 풀어서 사고하는 방법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쉽게 풀릴 겁니다. 다음.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이동해. 프라이팬이 뜨겁고 달걀이 상대적으로 안 뜨거워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A는 틀렸지요. 자, 손잡이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해. 지금 전도에 의해서 여기 뜨거워졌어요. 그럼 뜨겁고 이렇게 이웃한 입자에게 계속 열이 전달될 거예요. 그런데 손잡이도 뜨거우면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로 손잡이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맞는 이야기. 그럼 B하고 C가 맞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요? 지금 문제 하나를 갖고선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문제 풀었죠. 처음이라서 지금 내용 설명이 많았어요. 하지만 2024학년도에서 23 점점 회차가 진행되면서 생략되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 번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체크할게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가죠. 자, 2번이에요. 다음은 부력에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에 가면요. 여러 가지 힘들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중력도 공부하고 부력도 공부하고 탄성력, 마찰력도 공부합니다. 그때 부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문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제 읽기 전에요. 부력에 대한 이야기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부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물어볼 거란 말이죠. 자, 부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 보면서 문제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력입니다. 자, 부력은요, 다른 회차 시험에도 좀 몇 번 나오거든요. 출제 빈도가 비교적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부력에서 이 부는요, 뜨다예요. 력은요, 힘인 거죠. 뜨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부력입니다. 뜨다의 반대는 뭐예요? 아래로 내려간다, 가라앉는다죠. 그때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고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력입니다. 자, 부력하면 생각날 거 첫 번째, 부력이라는 것은요, 중력과 반대 방향인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뭐냐면 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때 부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3번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는 오직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요. 잠긴 부피와 관련되어 있어요. 액체나 기체와 같은 것을 유체라고 하거든요. 흐를 유자예요. 액체나 기체 속에 잠긴 물체가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인 부력을 받게 되는데 그 액체나 기체에 얼마나 퐁당 들어가 있느냐, 잠긴 부피에 따라서 부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부력의 크기는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잠깐 해보면 이런 건 거예요. 비커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때요. 비커에 이렇게 동일한 물질을 퐁당 집어넣어 보고요. 얘는 절반만 집어넣어 본다고요. 똑같은 물체인 거예요. 그럼 A하고 B하고 누가 더 부력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A가 크다는 거예요. 왜요? 잠긴 부피는 얘는 올찬이 다 들어갔고 얘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부력은 잠긴 부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런 크기를 그냥 비교할 수도 있지만 크기를 얼마인지 측정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측정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액체로 생각을 할게요. 액체에 넣기 전 무게 빼기 넣은 후 무게 이게 바로 부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건 거예요. 자, 무게를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용수철 저울이거든요. 용수철 저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용수철 저울에 어떠한 사물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10뉴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10뉴턴이라는 것은 얘의 무게가 10뉴턴이라는 거죠. 물체의 무게가. 근데 무게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로서 지금 아래쪽으로 얼만큼으로 당기고 있다는 뜻인 거냐면 10뉴턴으로 당기고 있다는 뜻인 건 거예요. 될까요? 근데 얘를요. 액체에 퐁당 집어넣었어. 이렇게 해서 퐁당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용수철 눈금이 나왔어요. 됐죠? 근데 눈금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6뉴턴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10이었는데 왜 6이 됐지? 물체가 잘라진 게 아니거든요. 누가 떼어먹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측정값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10뉴턴으로 분명히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어요. 근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한다면서요. 부력이 이 반대쪽으로 얼만큼 4만큼 들어 올리다 보니까 측정값 자체는 6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풍덩 들어가면 뭔가 좀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이 여러분들을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인 부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되셨죠? 그때 그럼 이 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력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 어떻게 계산했지? 어떻게 계산하긴 10에서 6을 뺐지. 10에서 6을 뺐다고 10이 뭔데? 넣기 전. 6이 뭔데? 넣은 후. 전에서 5를 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부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력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그때 부력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생각하실 것은 당연히 물에 퐁당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는 값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값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부력에 의해서 당연히 처음보다 측정값은 감소되게 됩니다. 부력 다시 부력이라는 것은 자, 액체나 기체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있으면 이것에 의해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이 발생하니 그게 바로 부력이다. 그럼 부력의 크기는 얼만큼 잠겼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고 계산은 이렇게 하더라. 느낌 왔어요? 다시. 자, 다음은 부력과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용수철 저울에 질량이 100g짜리 추를 매달고 추가 정지한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을 거예요. 됐어요? 자, 질량과 무게와의 관계는 이렇거든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나올 거라고요. 됐어? 그 무게가 띵꽁 측정이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가의 추를 물속에 완전히 퐁당 집어넣은 다음에 추가 정지한 상태에서 용수철 저울에 눈금을 읽을 거래요. 예를 들어 퐁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띵꽁 이렇게 해서 또 눈금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가하고 나의 눈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가하고 나의 용수철 저울에 눈금을 비교하면 당연히 눈금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넣기 전이고 넣은 후니까. 그리고 그 차이 값이 바로 뭔 거예요? 부력이겠지 뭐. 됐어요. 자, 이런 실험을요. 질량이 200g짜리 추로요. 바꿔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실험을 100g짜리로 한 번 하고 200g짜리로 한 번 할 거다라고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 시험이 넘어가서 학력평가 문제들을 풀면 이렇게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 봅시다. 자, 추의 질량 100g일 때하고 200g일 때요. 가해서 측정한 값 넣기 전, 넣은 후, 그 차이 값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부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 자 가해서의 측정값 W로 나왔어요. 친절하게 숫자로 써주면 좀 느낌이 좋을 텐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요. 괜찮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는요.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일 거예요. 100g에다가 9.8을 곱한 값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 하지 않고 문자로 바로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봅시다. W구나. W 뉴턴이구나. 그럼 보세요. 나는 W보다 클까 작을까? 그 생각만 해봅시다. 당연히 넣기 전과 넣은 후에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보면 얘는요. W보다는 작을 거야. 괜찮아요?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해볼게요. 넣기 전 100뉴턴 뭐 10뉴턴으로 할까? 그냥 쓴 김에 100뉴턴 합시다. 네, 넣은 후 퐁당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60뉴턴. 그럼 우리 부력은 얼마? 40뉴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W인 거예요. 그럼 얘는 W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런 느낌. 다음 20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W보다 클까 작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질량 곱하기 9.82 무게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안 바뀌어. 근데 질량이 100에서 200g으로 늘었어요. 그럼 무게도 몇 배 되겠습니까? 100에서 200으로 곱하기 2 했으니까 2배 됐겠죠. 따라서 얘는요. 2W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2W보단 작겠지. 이렇게. 처음이라서 좀 문자가 어색할 수 있으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돼요. 갈게요. 자,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봅시다.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추에 작용하는 부력이다. 기억하고 디귿은 부력이에요? 아니죠. 부력에 의해서 감소되고 측정된 값인 거죠. 부력은 뭐예요?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뺀 요 차이 값이 부력인 것이지 기억하고 디귿이 부력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아니다. 다음 니은은 W이다. 니은은 뭐예요? EW죠. 됐고 다음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디귿은 EW보다 작고 니은은 그러니까 얘는 EW보다 작댔고 얘는 EW니까 디귿은 니은보다 작다. 맞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밖에 안 맞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부력에 대한 이야기 보면서 이런 문자화된 자료들도 읽어내는 연습 해봅니다. 자, 3번이에요. 3번. 자, 그림은 렌즈 A에 가까이 물체를 놓았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긴 모습을 나타냈고 이 A는 볼록 렌즈 아니면 오목 렌즈래요. 그렇게 해놓고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렌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렌즈에 대한 이야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렌즈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렌즈?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나눌 수 있어요. 그때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의 모습을 기억하나요? 볼록해.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도톰한 것을 볼록 렌즈라고 해요. 그림 그려볼까?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통통해. 볼록해. 이게 바로 볼록 렌즈예요. 그럼 오목 렌즈는 뭐냐? 가운데보다 가장자리가 똥똥해. 가운데는 쏙 들어갔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넓적해. 여기가 더 길다고요. 이게 바로 오목 렌즈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때요.
빛은 진행하다가 항상 어느 쪽으로 굴절하게 되냐면요. 두꺼운 쪽으로 굴절해요. 그때 볼록 렌즈는 어디가 두껍댔어요? 가운데가 두껍다고 그랬죠. 따라서 빛이 가운데로 모이는 렌즈, 이게 볼록 렌즈가 되고요. 오목 렌즈, 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갔을 때 빛은 어디로 굴절한다고요? 두꺼운 쪽으로 굴절한다고요. 가장자리가 더 두껍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이렇게 굴절하는 것이 바로 오목 렌즈입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때 빛이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형태도 달라요. 그때 여러분들 볼록 렌즈 하면 어떤 거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돋보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돋보기 알아요, 여러분들? 돋보기로 이렇게 빛 모아가지고 막 종이 태우기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해봤을 것 같은데 이런 돋보기로 사물들을 보면 글자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 부모님 댁에도요. 항상 테이블 위에는 돋보기가 있어. 왜? 글자가 안 보일 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 돋보기는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돼요. 선생님 부모님이 이렇게 막 신문도 보고 하실 때요. 딱 봤는데 크게 보이는데 뒤집혀 보일까? 뒤집혀 보이면 의미가 없죠. 그죠? 볼록 렌즈는 가까운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뒤집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선 모습으로 보여요. 그때 물체의 모습, 보이는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때 그 볼록 렌즈로 선생님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까운 걸 보지 멀리 있는 걸 안 보시거든요. 근데 멀리 있는 걸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가까운 건 크고 똑바로 보이지만 멀어질수록 뒤집히거든요. 물체가 멀어지면 얘가 크기는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뒤집혀요. 뒤집힌 상이 보여요. 따라서 아이고 의미 없다. 그 돋보기는 주로 이렇게 가까운 걸 볼 때 사용을 하시죠. 자, 지금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상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는 그렇지 않아요. 오목 렌즈는 거리 상관없어요. 가깝든 멀든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점점 멀어질수록 더 작아지겠지요. 하지만 매우 가까이 있어도 실제보단 작게 보이는 것이 오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해서 내 걸 만드셔야 됩니다. 느낌 왔어요? 이 내용으로 문제 적용할 겁니다. 다시 갈게요. 자, 그림은 렌즈 A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봤어요. 물체를 봤더니만 물체가 크고 똑바로 선 상이 생겼대요. 선생님 부모님이 물체 볼 때 왜 이렇게 안 보여 글자. 딱 뭐 갖고 봤댔어요? 돋보기로 보니까 글자가 크고 똑바로 보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돋보기인 거예요.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인 거예요. 그때 그 돋보기를 꼭 멀리 보진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가까운 것은 크고 바로 선 모습으로 보이지만 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뒤집혀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볼록 렌즈거든요. 그럼 문제, 볼록 렌즈다. 그렇지. 빛을 모으는데 이용할 수 있다. 가운데가 똥똥한 렌즈라서 나란하게 들어간 빛은 두꺼운 쪽으로 굴절되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굴절되어서 한 점으로 빛을 모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맞고. A를 이용하여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만들 수 있다. 작고 똑바로 선 거 아니 멀어지면서 뒤집힌다고요. 작은데 똑바로 쓸 수 없어요. 무조건 뒤집혀야 돼요. 작고 똑바로 서 있으려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오목 렌즈여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지. 그럼 기억하고 니은만 맞지.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선지 하나씩, 보기 하나씩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그림은 건전지, 자석, 코일을 이용하여 만든 간이 전동기에서 자,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아 회전하고 있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회전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과거에 막 손 이렇게 했던 생각 나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자기력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 바탕으로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중2 때 배웠던 자기력과 함께 전동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전동기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보면 전동기는 이렇게 그렸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석을 준비해요. 여기를 뭐 N, 여기를 S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코일이 따란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코일이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그게 바로 전동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라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특이하게도 이런 건 거예요. 도선이라는 것은 전선이거든요. 전선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전선 주변에 자기장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장이라는 건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석에 이미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인데 전선은 자석이 아니니까 그 주변엔 자기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무엇이 있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도선 중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마치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그 공간 안에 자석을 넣어 놓으면 자석과 자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석과 자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야 절로 가, 일로 와. 힘이 발생하겠죠? 자기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힘에 의해서 이 코일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전동기였다는 건 거죠. 의미 이해됐죠? 그게 바로 자기력의 개념이고 그때 우리는 그 힘의 방향을 찾기 이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열심히 얘기를 했었어요. 힘 방향 찾기는 우리가 무슨 손을 이용했냐면요. 오른손을 이용했었다고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 오른손을 요렇게 준비를 해요. 선생님 이게 손인가요? 이거예요. 손을 핀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한 거 아니고요. 쭉 핀 겁니다. 이렇게 펴요. 그때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전류 방향, 나머지 4개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인 건 거예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을 정해 줄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N극, 여기다 S극을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N에서 S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전류 방향이요. 전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이거 손바닥이다.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힘의 방향이었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습니다. 적용되나요? 다시. 자,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요. 요거 4개 손가락 이렇게 맞추면 돼요.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지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고요. 요렇게 흐르면 요렇게 전류가 올라갔다가 지나갔다가 요렇게 전류가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일단 NSS를 맞춘 상태에서 엄지 방향과 맞는 요길 A라고 할까? 요길 B라고 할까? 요렇게 했을 때 엄지 방향과 전류 방향이 맞는 데가 A예요, B예요? B죠? 그죠? B가 지금 요건 거야, 딱. NSS 전류 방향 요렇게 한 거. 여기가 지금 B예요. 그럼 손바닥 어디 향해요? 앞에 향하죠. 따라서 요 도선은 어디로 힘을 받냐면요. 앞으로 힘을 받아요. 쌤이 지금 서 있는 이 칠판의 앞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됐죠?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 A는 자기장 N에서 S. 근데 전류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요. 이렇게요. 그럼 손바닥 어디 향해요? 칠판 안쪽으로 향하죠? 칠판 뒷방향을 향한다고요? 그럼 얘는 뒤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걸 쌤이 잠깐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걸 했을 때 이쪽은 앞으로 받고 이쪽은 뒤로 힘을 받으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요렇게 해서 빙그르르 돌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해서 빙그르르 요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돌 거라고요. 이게 바로 전동기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전동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코일이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힘이 발생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전동기인 거예요. 됐죠? 이런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간이 전동기를 만든 것이 앞선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지금 얘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돈다. 근데 도는 이유는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힘 왜 생긴 건 거예요? 자석 때문에, 자석과 함께 전류 때문에 생긴 거죠? 따라서 이 힘의 크기가 세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석을
센 자석으로 바꾸면 더 팽팽팽 돌아갈 거예요. 또요, 전류를 세게 흘려도 팽팽팽 돌겠죠. 왜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건데 전류가 세어지면 센 자석이 될 거고, 그럼 센 자석과 자석이 막 밀려서 열심히 돌 테니까. 됐죠? 코일을 많이 감아도 되고요. 이게 힘을 세게 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또 이런 것도 물어봐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힘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회전을 만약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뒀다면 반시계로 돌리고 이렇게 힘의 방향을 바꾸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어떻게 바꿀까? 지금 보면 보세요. 얘는 앞으로 힘을 받았는데 얘는 뒤로 힘을 받았어. 왜? NSS는 그대로인데 전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아, 힘의 방향 바꾸는 방법. 첫 번째, 전류 방향만 바꾼다. 혹은 전류를 그대로 두고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도 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바꾸거나 자기장을 바꾸면 힘의 방향이 반대라고요. 하지만 이런 게요. 전류도 바꾸고 자기장도 바꿔. 그러니까 바꿨는데 다시 바꿨어. 그럼 원상복귀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따라서 항상 방향을 바꿀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요. 힘을 바꾸는 방법, 방향을 바꾸는 방법, 그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꾸기에 대한 얘기, 왜돌아에 대한 얘기,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 전동기와 자기력 파트의 핵심이 됩니다. 풀어볼까요? 갑시다. 자, 지금 건전지 이렇게 있고요. 건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자석에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면 얘는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건 거예요? 자석과 똑같은 거고, 지금 두 지점, 앞서서 그려드렸던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두 지점과 똑같은 건 거예요. 그럼 두 지점,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P하고 Q의 전류 방향은 반대겠죠?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얘는 이렇게 흐를 거고요. 얘는 이렇게 흐를 거라고요. 전류 방향이 반대야. 자석은 그대로 두고. 그럼 힘의 방향이 반대겠죠? 반드시 P하고 Q는요. 힘의 방향이 반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P하고 Q가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 같다. 아예 그렇지 않죠. 다르다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뒤로 가야 돼요. 마치 이런 건 거죠. 이게 앞으로 나면 얘는 뒤로 가서 요렇게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요렇게.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반대입니다. 전동기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동기. 전기를 흘려서 움직이게 하는 장치, 이게 전동기인 거예요. 따라서 맞고.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회전 방향의 반대가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 얘기했어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자석을 바꾸거나 전류를 바꾸거나 두 개 동시에 바꾸는 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석의 극을 바꾸면 힘의 방향 반대니까 회전 방향 반대 맞고. 자석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이번엔 전지군요. 전지의 극을 반대로 바꾸면 이거 뭐예요? 전류 방향 바꾸는 거죠? 전류 방향 바꾸면 힘의 방향 바뀌니까 돌아가는 방향도 바뀌겠죠. 맞고. 자석을 더 센 자석으로 할 거예요. 강한 걸로 하면요. 힘이 세어지겠죠. 그럼 뱅글뱅글 더 세게 돌겠죠. 코일이 더 빠르게 회전할 겁니다. 따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라는 것과 함께 전동기의 원리가 무엇인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들어있으면 힘을 받아 돈다. 그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자, 5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테니스공과 야구공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다. 질량은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대요. 자,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니까 질량을 우리가 과학에서 M으로 쓰거든요. 매스에서 M입니다. 그때 자, 테니스공과 야구공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대요? 야구공이 더 크다. 요 정도는 이렇게 문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떨어뜨릴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요. 역학적 에너지 비교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속력 변화량 비교하세요 라고 나왔고요. 운동 에너지 비교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거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얘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자유-낙하 운동부터. 자유-낙하 운동은요.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따라서 지금도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말 그대로 낙하하는 운동이에요. 왜 낙하하지?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그때 중력만 받는다고 써놨죠. 자유-낙하 운동의 핵심, 중력만 받습니다. 공기저항, 마찰 무시합니다. 오직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인 건 거예요. 되셨죠? 그때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잠깐 고등에서 나오는 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뭐냐면요. F는 ma예요. 들어보세요. 됐어? 그때 얘가 힘이야. 얘가 질량이야. 얘가 빠르기 변화량, 속도 변화량,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가속도라는 것은 그냥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빠르기 변화량이라고만 생각할게요. 얼마나 빨라져, 얼마나 느려져, 얼만큼씩 변해, 그게 바로 가속도예요. 되셨죠? 그랬을 때, 자, 이건 가속도는 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m분의 f가 되는 거죠. 됐죠? 뭐예요? m, 질량분의 f, 뭐예요? 힘이죠. 그런데 지금 얘 왜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됐어? 중력? 그럼 이 힘이 바로 뭐예요? 중력이죠. 질량 분의 뭐예요? 힘. 중력이죠. 됐죠? 근데 우리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 이거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계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질량 분의 질량 곱하기 9.8이라고요. 그럼 약분한 뭐예요? 9.8이에요. 무슨 말이냐? 질량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크든 작든 상관없어. 그냥 모두 다 같은 높이면 같은 빠르기의 변화로 같이 떨어져 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높이예요. 그럼 여기에 10kg짜리가 있고 여기에 1000kg짜리가 있어요. A예요, B예요. 같은 높이예요. 떨어져요. 누가 더 빨리 떨어져요? 선생님,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죠? 아니야 라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는 정도나 얘가 떨어지는 정도나 똑같이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왜? 지금 이런 논리로. 사실 지금 이건 선생님이 많이 생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라고. 질량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져요. 그 이유는 속력이 변하는 정도가 똑같아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속력의 변하는 정도 똑같다라는 거 기억 하나 하시고 또 하나 나중에 또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입니다. 되셨죠? 그때 공기 저항 마찰을 무시하게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고요. 이 내용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높이가 갖는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빠르기가 갖는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저항 마찰 무시하면 어느 위치나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어느 위치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다고요. 다만 위치 에너지는 점점 낙하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낙하하면서 이거 전체값 일정하려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하겠지. 점점 내려가면서 빨라지니까. 그때 감소를 10만큼 하면 증가를 10만큼 해서 이 변화값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되셨죠? 세 번째 개념.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까? 다시 보죠.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예요. 됐어요? 자, 테니스공, 야구공 잡고 있다가 가만 놨어요. 질량은 누가 더 크냐면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대요. M 테니스, M 야구공 하면 야구공이 더 무겁대요. 근데 무겁거나 말거나 같은 높이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같이 떨어진다고요.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얘들은 동시에 떨어졌을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기 저항과 공의 크기 무시한다. 무시할 거라고요. 오직 중력만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요. 체크. 자, 떨어지는 동안 테니스공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공기 저항 마찰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위치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고요. 따라서 일정합니다. 다만 떨어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요. 떨어지는 동안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떨어지는 동안 두 공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이게 바로 뭐냐면요. 빠르기의 변화량 가속도입니다. 자세한 용어는 이제 고등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 대비 얼만큼 빨라져? 이게 바로 가속도고요. 아까 뭐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동시에 떨어진다니까요. 따라서 같습니다. 같다.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테니스공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얘가 쭉 떨어지면 점점 빨라질 거예요. 속력이 증가할 거라고요. 그때 둘 다 지금 가만히 놓았으니까 속력 0이었을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10m/s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됐을까? 얘도 10m/s 됐겠지 뭐. 왜? 속력 변화랑 똑같으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요. 그런데 속력은 똑같아. 떨어져서 똑같아. 그럼 무엇이 영향을 받아?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영향을 받아. 근데 질량이 누가 더 커? 야구공이 더 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야구공이 더 크겠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야구공이 더 크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아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시간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꽤나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죠. 아니 5문제 푸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했는데 와, 벌써 거의 50분에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처음이라서 더 그래요. 우리가 회차를 거듭하면서 내용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서 아마 내용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의 컨셉은 지금 한 것과 동일합니다. 문제 보면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연습할 거예요.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도 연습해 보시고요. 중등 과정들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느낌 왔죠? 다음 시간 6번부터 10번까지 할 거예요. 화학 파트거든요. 풀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 볼게요. 안녕.